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이널샷 진행을 맡은 최우은, 고은별입니다. 네,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은 약간 엇갈리면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시장이 계속해서 내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코스피의 반등이 다들 반가우실 것 같은데요.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세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시장 내에서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매도로 계속해서 연속해서 좀 취해지고 있다는 점은 시장에 부담감이 되는 듯합니다. 시장이 강력하게 반등하려면은 사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 보니 앞으로의 시장 강한 반등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전망 현재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번 한 주만을 보게 됐을 때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좀 가장 괜찮은 하루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나 반등이 기대되는 업종군 조선과학 건설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주 힘들었지만 지나갔고요. 이제는 저희는 다음 주를 준비해야겠죠. 다음 주도 굵직굵직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실적도 발표가 되고요. 그 가운데서 미국의 FOMC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일본의 통화 정책 회의도 예정돼 있습니다. 과연 우리 증시에는 어떠한 영향을 줄까요? 최은 앵커와 알아보시죠. 네, 최근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정말 불안정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외환 시장 현재 불안한 상황입니다. 달러 대비한 엔화의 환율 그리고 원화와 비교를 했을 때 엔화의 환율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불안정한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엔화가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슈퍼 엔저 효과로 100엔당 850원대였던 이 환율은요, 910원대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지난 1월 9일 6개월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 같은 영향 때문일까요? 오늘 우리 시장의 외환 시장도 사실 좀 시끄럽습니다. 1,380원대까지 거의 위협을 받기도 했고 이제 1,400원대까지 달러에 대한 원화의 환율이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간밤 증시의 흐름 때문이었을 것 같은데 엔화 값이 달러 대비해서 강세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때 161엔대를 기록했던 달러 엔화의 환율이 보시다시피 153엔까지 빠진 상황 현재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간의 흐름을 보면은 N1 환율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하락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7월 들어서 그 흐름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이제는 N 환율이 900원대 아래에 있는 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거였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900원대를 다시 한번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니케이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급락 흐름을 어제장에서 보였습니다. 함께 만나보실까요?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는 2024년 들어서 신고가 흐름을 연이어서 경신해 오기도 했습니다. 일본판 밸류 프로그램이 진짜 빛을 발하기 시작했다라는 평가도 함께 나왔고 니케이 지수가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나왔습니다. 다만 하반기 들어서 그 기대감이 약간 꺾인 상황인데요. 앞서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에는 뱅크 오브 재팬 일본 중앙은행 측에서 30일부터 31일까지 금융정책 회의를 개최를 합니다. 이곳에서 금리 인상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엔화가 더욱더 지금보다 강세를 보일 것이다라는 현재 우려감 나오고 있는 겁니다. 페드워치 측에서는 이 다음 주에 있을 뱅크 오브 재팬의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67%대로 보고 있습니다.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40%대였던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한 주 만에 약 20%포인트 높아진 겁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일본 경제는 저금리 정책을 오랫동안 유지해왔습니다. 그만큼 저금리 정책에 일본 이 경제는 익숙해진 상황이고요.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서 경제 상황을 좀 바꿔봐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으로 9월에는 자민당 총재 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일본의 총리 선거와도 사실상 연결이 되는 건데 이 총리 선거의 후보들이 연이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해서 피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태기 도시미스 간사장은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다른 잠룡인 고노다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엔화 약세를 견제해야 된다라면서 금리 인상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필연적으로 이제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 때라고 저희는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케이 지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외국인 수급이 빠져나가면서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역시나 미국 대선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에 강달러와 엔화 위안화 약세는 미국에 매우 불리하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지금 2024 미국 대선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이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엔달러의 환율이 뭔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특히나 피격 사건 이후로 외환과 주식시장에서 트럼프의 주목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들은 시장에 강력한 압박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영향은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일단 미국 증시의 영향을 함께 봐야 될 텐데 최근 월가에서 1년간 가장 인기가 있었던 전략은 엔캐리 트레이딩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낮은 일본에서 엔화를 빌려서 그 돈으로 이 달러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혹은 미국 증시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일본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는 우려감이 나왔고 달러로 바꿨던 돈을 금리가 인상되기 전에 빨리 바꿔서 좀 갚아야 된다라는 의구심이 현재 들고 있는 상황인데 보시다시피 헤지펀드는 기술주에 베팅하던 달러를 걸두고 환전을 하고 있습니다. 엔화로 환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기 전에 빨리 갚으려는 시도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급등했던 캐리 트레이드 지수가 다시 한번 꺾이고 있는 흐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엔캐리 트레이딩 현상이 조금 급격하게 청산이 될 때에는 한국 증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과거 5차례에 걸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과정에서 코스피의 평균이 32% 넘게 하락한 바 있습니다. 캐리 청산 기간에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이 대부분이었는데 외국인이 주가 하락 시 이 매도 수급의 85.7%를 차지할 정도로 외국인들의 매도 우위가 정말 강력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캐리 트레이드 청산 전부터 코스피를 매도하는 경향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코스피 지수가 내려가는 것은 이와도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커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은 캐리 트레이드가 있었던 시절에 어떠한 업종들이 상승했고 하락했을까요? 상승했던 업종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헬스케어 쪽, 건강관리 쪽에 3.8% 이상의 상승 흐름을 보였고 이외 업종 같은 경우엔 대부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앞으로 코스피가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감 나오고 있습니다. 외환 시장과 연결해서 함께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시그널 고은별 앵커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이번 달 외국인과 기관의 포지셔닝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장 속에 우리는 어떠한 투자 힌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삼성그룹주를 향한 외국인과 기관의 위치를 보게 되더라도 변화된 모습이 한눈에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 삼성전자 상반기만 하더라도 8조가량을 순매수하며 역대 최대 많이 사들였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삼성전자를 향한 비중 축소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이달 초에 2조가량의 외국인의 매수세가 유입됐고요. 기관도 1조가량 담아냈던 것과 비교한다면 포지셔닝의 변화가 확실히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과 기관이 삼성전자를 매도하고 있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의 불확실성이 삼성전자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는 요인인데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AI에 대한 거품론,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가 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흔들렸다는 게 가장 큰 이유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5세대 HBM, 엔비디아의 퀄테스트 아직도 지연되고 있다. 기술 격차에 대한 의문이 또 다시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이와 함께 노조 리스크 역시나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삼성전자를 향한 투자 심리 악화로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인 전망, 지금 주가 위치가 너무나도 낮다라는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외국인과 기관은 꾸준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그룹주 내에서도 최근 들어서 강하게 담아내고 있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실적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는 기업들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상반기 매출액만 보게 됐을 때 2조를 넘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타났습니다. 2분기 호실적 요인을 보게 된다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겠는데요. 대규모 수주에 성공했고요. 4공장 가동률이 증가했습니다. CDMO 사업이 잘 나갔다는 게 첫 번째 이유였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삼성바이오에비스의 바이오시밀러의 품목 허가가 점점 더 늘어나면서 이로 인해 마일스톤 수령 금액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시밀러 부분에서도 강한 상승, 개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환율 환경이 강달러 환상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도 수출주에게는 긍정적이겠죠. 이러한 세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3반기에 괜찮은 실적을 냈습니다. 우선 매출액 같은 경우엔 32% 지난해보다 더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고요. 영업이익은 47%, 당기순이익은 무려 52%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실적 개선세가 눈에 띄게 나타났습니다. 3분기 역시나 긍정적인 실적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달러효가 지속적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 환경의 호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 환경 같은 경우에는 사업분들을 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의 생물보안법 연내 통과 기대감으로 CDMO 사업의 수혜가 기대되고요. 또 미국에서 초당적으로 약가 인하에 대한 기조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부분도 역시나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FN가이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1개월 전과 비교했을 때 4%가량 높여 잡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을 향해서도 강하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조선주들 너무나도 좋습니다. 16년 만에 초호황기에 들어섰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연이어 나오면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었는데 그 실적 가이던스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면서 역시나 강한 추세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0년 만에 영업이익이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실적 개선 사이클이 더 길어질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30%가량 늘어났고요. 영업이익은 무려 121%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분기 호실적 요인을 보게 된다면 경상적 요인과 일회성 요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경상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많이 판 게 가장 크게 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상반기 연간 수주 목표액 51%가량을 지금 달성한 상태인데 연간 수주 목표액 무난하게 달성할 것이다라는 게 증권가의 중론이기도 합니다. 조선 업황의 호조 사이클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데 컨테이너선 그리고 LNG선의 수주가 지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 여전히 많이 팔리고 있다는 게 그 코멘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FN가이드 같은 경우에는 중공업에 대해서 올해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를 한 달 전과 비교했을 때 6%가량 더 상향 조정하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었는데요. 그만큼 증권가에서는 중공업과 그리고 제약바이오 관련 기업들의 앞으로의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 잡고 있는 듯합니다. 사실 최근 증시 갈피를 잡기 참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을 투자 힌트로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시그널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2시간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마감 전략 함께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네, 파이널샷 지금 출발합니다. 원포인트 마감 전략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장 이번 한 주 우리는 또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까요? 이데일리온 송민석 파트너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송민석 파트너입니다. 네, 파트너님, 오늘 좀 우리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뭐 아무래도 최근 시장 자체가 좀 힘이 약하게 좀 빠지고 있는데요. 지금 뭐 최근 날씨가 좀 무더운데 뭐 약간 이렇게 핫한 날씨처럼 국내 증시도 좀 이렇게 핫해지기 조금 바라보고요. 금일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그동안 좀 밀려 내려왔지만은 코스피나 코스닥 양시장이 기간에서 좀 매수세가 좀 나오면서 최근 이 빅테크 조정 속에서 이제 금융증시 쪽 또한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최근 이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소폭 반등하면서 좀 흐름을 좀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시장 유동 자금이 좀 없고 이 투심이 약해진 상태에서 좀 힘이 좀 약한 모습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지금 최근 실적 시즌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반영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물론 반도체 관련 섹터는 좀 반영은 되지 못했어요. 근데 하지만 이 조선이나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은 오늘 슈퍼사이클 효과를 좀 보면서 좀 신고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이 올 2분기에 탄탄한 실적을 기록하고 또 하반기에도 이제 실적 개선폭이 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HD 그룹사들이 모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컨테이너선 이제 발주 증가가 좀 하고 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화석 연료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대선 이후에도 그런 기대감이 좀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억눌려있던 이 LNG 프로젝트도 재개 등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LTD 현대중공업이나 뭐 삼성중공업, FTX 중공업 등 이런 조선 관련주 업황이 좀 관련주를 좀 주의 깊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눌림목 공략으로 좀 보시면 좋고요. 그러한 이유는 이제 최근 방산 관련주들도 이렇게 보시면은 신고가 흐름 뒤에 한번 조정이 나오고 다시 재차 상승하는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뭐 금일 갑자기 뭐 급하게 들어가신다기보단 그 눌림목을 좀 공략을 해보자 이렇게 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최근 시장에서 이제 시장을 좀 크게 보시게 되면은 시장 테마성에서 이제 재건이나 원전 그리고 마리아나 바이오 섹터들이 좀 순환매가 지속되고 있어요. 뭐 그중에 뭐 제공 관련해서는 뭐 전형적인 테마성을 좀 보이고 있고 마리아나 역시 강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아무래도 좀 많이 상승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약간 단기적인 이런 약간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금일 같은 경우도 원전 관련주들이 뭐 한전산업 등의 반등세에 좀 흐름을 보이면서 좀 상승하고 있는데 뭐 최근 체코 원전 수주 이후에 주가는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반영이 된 것으로 좀 보이고 이제 앞으로 좀 풀어야 할 좀 과제들은 아직은 좀 많습니다. 하지만 뭐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이 추세적으로는 좀 현재 무너지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계약 시점이 아무래도 내년 3월까지는 상승 모멘텀을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서 좀 주의 있게 좀 관찰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좀 관심을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약바이오 강세가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섹터별로 약간 옥석가리기 종목들도 나오고 있지만 한번 만들어진 지금 테마성이죠. 즉 국내 시장에서 강하게 테마성으로 만들어져 있는 게 비만 치료제 섹터이고, 즉 종목 확산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금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상승하는 종목도 있고 약간 눌려 있는 종목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저희 관심이 필요하고 전일 미국 이제 바이킹 테라피티스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윗도는 이런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제3상 임상시험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비만 치료제 관련 섹터도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원포인트 공략주는요, 블루엠텍이고요.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이제 비만 치료제, 삭센다의 국내 유통을 좀 맡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의약품 쪽에서 국내 1위 기업으로 지금 매금 자리 잡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이제 비만 치료제가 이제 국내뿐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관심이 많아지고 자연스럽게 오늘 이제 조선 관련주들이 실적으로 상승했듯이 앞으로 이제 이 바이오 섹터들도 앞으로 이제 식물보안법 모멘텀을 같이 받으면서 좀 관심을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번 한 주는 좀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하지만 그래도 언제나 좋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까지 송민석 파트너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후장 들어서 현대그룹주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웨버는 2분기 685억 원의 영업이익 달성하면서 지난해보다 한 30%가량 웃도는 실적 발표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그룹주들 지난해보다 더 좋은 실적들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의 반영 여부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외국인과 기관의 수가 오랜만에 좀 괜찮게 들어오고 있는데 최훈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내에서 외국인 수급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오늘 시장에서 SK하이닉스 가장 많이 팔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사지만 SK하이닉스 매도하는 흐름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는 두 번째, 세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습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들은 일단은 실적주를 중심으로 좀 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오늘 또 현대차를 코스피 내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셀트리오, 네 번째로는 포스코 퓨처엠, 다섯 번째로는 LIG 넥스원 올라와 있습니다. 좀 주가가 상승 탄력을 많이 받은 기업들 중심으로 오늘 시장에선 다시 한번 매도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함께 만나보실까요?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외국인들이 바이넥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어제 시장에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을 중점적으로 담았습니다. 관련주를 오늘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의 매수 흐름을 보시면은 전부 다 제약바이오입니다. 두 번째로는 알테오젠,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삼천당제약, 다섯 번째로는 큐리옥스 바이오시스고요.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은 에코프로 BM 올라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PNT, 네 번째로는 테크윙인데 어제와 비슷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엔캠 현재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코스피 수급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기관 투자자들은 SK하이닉스를 가장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 팔고 있는 모습 함께 확인할 수 있는데 외국인들의 수급과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 현재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삼성중공업, 세 번째로는 HD 한국조선해양, 네 번째로는 HD 현대미포, 다섯 번째로는 신한제주 올라와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 오늘 시장에서 조선주 그리고 계속해서 담고 있는 금융주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담고 있고요. 반면에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는 기아, 삼성전자,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포스코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안에서의 수급 흐름 어떨까요?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안에서는 기관 투자자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바이넥스를 가장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일단은 코스닥 내에서는 마음을 함께합니다. 바이넥스를 집중적으로 쌍끌이 매수하고 있고요. 반면 2위부터는 약간 다른데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팔고 있는 테크윙을 오히려 기관은 현재 사들이고 있는 상황. 그리고 세 번째로는 ST팜, 네 번째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태광 올라와 있습니다. 매도하는 기업들 살펴보면 NH스펙 31호를 오늘 시장에서 코스닥 내에서 가장 많이 매도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PSK홀딩스, 세 번째로는 원익QSC, 네 번째로는 코스메카 코리아, 다섯 번째로는 펩트론 이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쏠리고 있는 종목들 최현 앵커 알아봤고요. 지금부터는 특징주들도 꼽아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일섭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위원님과 함께 세 가지 종목 알아볼 텐데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셀리드를 찝어주셨는데요. 이게 4연상 했거든요, 오늘까지. 네. 어떤 이슈 때문에 이만큼의 퍼포먼스를 내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왜 웃으셨죠? 네, 너무 수줍게 인사하셔가지고. 네. 아, 네. 샐리드 들을 때마다 저는 네. 샐러드가 먹고 싶죠. 네. 샐리드. 근데 이게 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긴 합니다. 이 코로나가 이제 글쎄요. 코로나가 이제 그 감기처럼 맞아요. 만성 질병이어서 이제 뭐 그 말도 맞는데 그 감기처럼 돼서 이제 매년 우리 독감 예방 주사처럼 코로나 예방 주사를 맞는 시대가 오면 이제 정부에서 그거를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뭐 그 시장이 있다. 뭐 그건 맞는데 네. 일단은 지금 그 코로나가 열풍이 불다. 뭐 바이든이 코로나가 걸렸다고 해가지고 지금 약간 전 세계가 코로나 공포에 있던 그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코로나주가 4연상을 가나? 뭐 의문이 있을 거예요. 일단 우리가 화이자랑 모더나
이게 굉장히 좀 새로웠죠. 그 mRNA라고 그 전령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대로 그 복사를 하는 거죠. 이게 교과서에 있었는데 누구도 실행하지 않았던 것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굉장히 극적으로 만들어내야만 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썼는데 그게 대박이 난 거죠. 근데 이제 mRNA 방식이 어쨌든 화이자 모더나가 선제적으로 해서 성공을 거둬버리니까 기존의 방식의 틀을 완전 뒤집어 버린 거죠. 지금 셀리드가 그 만들고 있는 것은 mRNA 방식이 아니고 네.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리가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랑 얀센이 만들었던 그러니까 그 우리 씬에서 플래시백을 해서 가보면은 화이자 모더나 거를 맞고 싶어서 사람들이 계속 줄을 서가지고 화이자 모더나 게 없으니까 아스트라제네카 거를 맞으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AZ이기 때문에 아제 백신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때 그래서 네. 안 맞고 싶다는 사람이 많이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부작용으로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지기도 해서 그게 국민청원회까지 올라가기도 했었거든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어요. 공무원이어서 어쩔 수 없이 나라에서 맞으라고 해서 맞았는데 그 부작용으로 해서 세상을 뜨신 분이 계셨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가지고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 방식보다는 역시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 방식이 효능성 면에서도 좋았다. 그래서 지금 얀센이랑 아스트라제네카의 백신은 다 회수를 하는 상태고 전 세계 나간 것들. 지금 일단 ADCLD 코비드 19-1 이거는 다시 1이 붙었기 때문에 한 단계 레벨 업된 거거든요. 거기다가 뒤에 또 OMI가 붙었죠. 오미크론 변이 전문이에요. 이거는 오미크론 변이. 그러니까 지금 이 백신 기술에 대한 특허를 지금 미국, 유럽, 일본, 러시아 등 다양한 국가에 출원을 해놨는데 두 국가에서 지금 특허를 받았다는 소식 때문에 그걸로 사연상을 갔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 ADCLD 코비드 19, 그 다음에 나온 19-1, 그리고 그거의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아데노 바이러스 벡터 바이러스 방식 요걸로 하는 건데 어쨌든 지금 그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이게 그 셀리드에서 주장하는 대로 그 정부 시장이 열려가지고 만약에 대량 구매 시장으로 싸게 가져갈 수 있다면 이게 mRNA 백신에 비해서 가격대가 엄청나게 싸거든요. 그런 장점을 발휘해가지고 국가가 뭐 단체로 사가거나 혹은 그 우리보다 저소득층 국가죠. 거기를 노려야죠. 그러니까 지금 왜 셀리드도 그렇고 뭐 그 유바이오로직스 거기도 그렇고 왜 이게 힘든 어려운 상황을 겪었냐면은 선진국이 먼저 선제적으로 화이자 모더나를 싹 다 맞아가지고 먼저 나와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러시아랑 중국이 뭐 백신을 나중에 만들었지만 물 백신이라고 욕을 먹으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아예 개발도상 국가나 후진 국가는 아예 러시아, 중국 뭐 비아냥되는 물 백신 그런 거조차도 개발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자는 거기에 있어요. 근데 거기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할 수가 없었던 거죠. 후진국이나 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악화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구하려고 했더니 선진국 이미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임상 대상자를 못 구하는 거예요. 임상 대상자를. 코로나 걸린 사람이 있어야 임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낳는 거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노릴 곳은 저소득층 국가 아니면 지금 국가 사업 이건데 거기가 얼마나 지금 뚫릴지를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그 빵 업체를 하나 인수했죠. 제빵 업체를. 빵이요? 예, 빵 가게를 하나 인수했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나라 뭐 이제 뭐 알테오지나 리가켄 바이오가 이제 뭐 성과를 내고 있고 재무제표에 조금 플러스가 찍히지만 우리나라 바이오 업체의 항상 이 숙명이 이거예요. 뭐 연구 개발할 수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거 있는데 문제는 그 언제까지 버틸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 테슬라 방식으로 뭐 얘네가 좋다고 얘네의 어떤 미래 성장성을 보고 지금 네. 당장 실적이 안 나도 일단 대비를 시켜줘서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수혈해서 커라. 이런 제도적인 취지는 다들 공감하시는데 문제는 그게 영업적자가 4년 초과돼서 5년, 6년 돼버리면은 그거는 이제 거래소에서 그거 봐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에 올라요. 네. 근데 그거를 그럼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가깝게는 뭐 바이오 화장품을 파는 회사가 제일 많고요. 일단 화장품을 팔면 어떻게든 돈은 되니까. 재무제표를 메꾸면서 그걸 시간을 버텨야 되거든요. 아니면 꽃가게 하는 업체도 있었고요. 장례식장업 하는 회사도 있었어요. 장례식장에 들어가는 그 도기 파는 사업을 한 업체도 있었어요. 바이오 업체. 네. 이게 왜냐면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한간에는 이것을 인수한 게 그 부분을 탈피하기 위한 게 아니냐. 뭐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다. 하지만 요 사업을 가지고 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뭐 노년층에 대한 어떤 바이오 건기식 사업도 하겠다. 뭐 이렇게 포부를 밝히긴 했는데 그래서 문제는 시간 싸움입니다. 시간 싸움. 이거를 개발해 가지고 성과를 내서 재무제표가 찍힐 때까지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문제인 거예요. 나라에서 K백신 밀어준다고 했지만 사실 시장성이 없는 가운데 계속해서 이거를 끌고 나갈 그게 모멘텀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코로나가 엔데믹이 돼버렸고 mRNA 백신에 비해서 이 방식은 이미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에서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해서 열등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소득층 국가라던가 국가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서 얼마나 성과가 나올 것인가. 그러니까 일단 4연상을 간 거는 기세로 갔는데 여기서 더욱더 연속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는 보여줄 것이 필요하다. 물론 그냥 기세로도 지금 시장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기업 같은 경우가 뭐 연상을 더 가서 아주 폭발적인 시세를 낼 수도 있어요. 세력이 완전 똘똘 뭉쳐가지고 매집이 잘 돼서 그런 경우에.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사실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상한가에 진입을 한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매수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매수 잔량만 쌓아놓을 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내일도 뭐 장 초반에 강해서 상한가를 가버릴 것 같다면은 또 거기서 뭐 초과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적으로 뭐 10시 이전에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일단 발을 빼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까지 4거래일 연속 상한가에 들어간 셀리드고요. 지금 투자 주의 종목으로 제 이름을 올리고 있고요. 지금 4연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자체가 682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염두하시면서 투자 포인트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주 너무 좋습니다. HD 현대미포 해주셨는데 네, 체크해볼까요? HD 그룹이 전체적으로 너무 세네요. 네, 지금 그러니까요. 뭐 전선하고 조선이 이끌고 있다고 하죠. HD 현대일렉트릭은 네. 거의 지금 작년 한미반도체에 준하는 한미반도체 넘어섰을 수도 있어요. 지금 정확히 확인해봐야겠지만 작년 한미반도체만큼의 지금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선 분야도 지금 최근에 굉장히 급등을 하면서 전력과 조선이 이끌어서 지금 HD 그룹 자체가 정말 상승폭이 좋고 STX 중공업 인수도 네. 조건부 승인이지만 승인을 받았죠. 하나오션에게 나쁜 짓만 안 하면 너네 3년 승인해준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네. 나쁜 짓 해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ST중공업이 하나오션으로 물량 안 빼줘버리면 하나오션이 막혀버리거든요. 엔진이. 근데 그런 일을 지금 하겠습니까 사실? 지금 뭐 부자가 지금 약간 부자스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자가 네. 됐는데 좀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유가 없으면 솔직히 그런 행위를 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좀 여유가 있습니다. HD 그룹에 돈도 많이 쌓이고 있겠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미포조선은 이 HD 그룹에서 이제 조금 작은 배, 그러니까 우리가 리드 타임이 짧다고 하죠. 작은 배니까 금방 만들고, 그렇죠? 금방 만드는 게 2, 3개월에 만드는 건 아니에요. 배는 기본적으로 2년 반 걸리기 때문에 이 아주 초대형, VL이 들어가면 초대형이거든요. very large거든요. VLCC 하면은 very large 크루즈 캐리어 해가지고 커다란 초대형 원유 운반선을 의미하는 거고 VLGC 하면은 가스 캐리어니까 very large 가스 캐리어죠. 근데 현대미포는 작은 걸 만드니까 V가 아니라 M이 보통 들어가겠죠. M, 미들부터. 아까 뭐 VLGC가 아니라 very large 가스 캐리어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HD 현대조선, 한국조선이나 이런 데서 만드는 것이고 네. 그리고 얘는 M부터 시작했죠. MGC, 미들 가스 캐리어 이런 거. 그 다음에 얘가 가장 그 수주 개수가 많은 거는 PC선이에요. PC선. 프로덕트 캐리어라고 하는 건데 보통 이제 이게 화학제품 운반선에 쓰이기 때문에 네. 석유 화학제품 운반선이라고도 쓰이죠. PL 프로덕트 캐리어란 게 석유화학제품 운반선 혹은 거기가 이제 석유화학을 제품을 담아야 되니까 탱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탱크통. 그걸 탱커선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PC선, 탱커선, 석유화학 제품 운반선 그냥 이거 다 이꼬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대미포조선의 주력 선종이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말했듯이 조금 더 윗단계로 가서 MGC, 미들가스 캐리어.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가스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 네. LNG든 LPG든 가스, 기체를 싣고 가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탱커. 그러니까 탱크, 기체를 뚜껑이 없는 배에 싣고 다닐 수는 없잖아. 다 날아가 버리니까. 탱크 안에 넣어야 되니까 탱커선이 주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7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지금 뭐 도크는 꽉 찼다고 합니다. 도크가 이른바 방이죠. 방에 꽉 차가지고 손님이 이제 그 방에 들어가려면 예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예약 손님을 받으려면 이제 돈을 비싸게 받을 수가 있겠죠. 돈을 더 높게 부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방주인이.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뭐 파나마 운하든 홍해든 뭐가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죠. 홍해는 맨날 그 후티 반군이 계속해서 네. 얍실하게 찌르고 있고 파나마 운하는 또 이제 물동량이 많아지거나 네, 여름철이라 수위가 낮아져요. 그럼 작은 배만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종목으로는 HD 현대 미포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조선사 전반적으로 흐름이 괜찮은데 오늘 강세 흐름 나타나고 있고요. 세 번째 동성화인텍 한번 투자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뭐 오늘 용접용 피팅주인 태광 성광밴드도 좋고 네. LNG선 본행제를 만드는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이게 둘이 쌍쌍이죠. 둘이 커플이에요. 태광 성광밴드가 용접용 피팅 투톱이고 이 LNG 본행제에서 동성화인텍이랑 한국화본이 투톱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밸류체인 순서대로 가죠. 밸류체인 순서대로. 그러니까 용접용 피팅이 먼저 밸브에 들어가는 피팅이 먼저 주문되니까 태광 성광밴드가 먼저 갔었고 그다음에 이제 LNG 탱크를 만들어야 되니까 LNG 본행제가 필요하니까 그게 가는 거고 탱크 통을 만드는 세진중공업도 같이 가는 거고 맨 마지막에 뭘 하겠어요? 마지막에 도장 작업, 페인트 칠할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페인트 업체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동성화인텍이 지금 가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아까 전에 LNG선 수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잖아요. 일단 카타르에서 몇 년 전에 100척을 예약을 미리 했어요. 카타르 LNG선 100척 발주해가지고 뭐 나왔잖아요. 그게 이미 방을 예약해 놓은 게 있고 그때보다 더 비싸게 지금 예를 들어 이 미국에서 북미가 미국에서 지금 그 LNG선 이 수요가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 유럽이 땅으로 받던 그 가스관을 완전히 폐쇄를 시켜버리니까 노드스트롬을 네. 독일을 비롯해서 그러면 이제 그만큼 수요를 어디서 충당하겠어요? 북미에서 LNG선으로 날라야 돼 LNG를 PNG로 파이프라인으로 받던 걸 LNG로 날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수요가 많아지는데 LNG선이든 LPG선이든 우리나라가 거의 다 점령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아니면 중국이거든요. 일본은 나가 떨어졌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LNG, LPG선을 완전 점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계속 수주를 받으면 그 다음 수주는 한국화본이나 동성하인텍에 주겠죠. 아까 수주를 받은 현대미포나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배가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뭐 용접용 네. 피팅주에게 주문을 주고 LNG 본행제에게 주문을 주겠죠. 이런 낙수 효과들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기존 본행제 주력 납품처가 삼성중공업하고 HD 한국조선해양이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3사가 전부 다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대우조선해양이 하나그룹으로 들어와서 바뀐 하나오션 있죠. 하나오션의 본행제 수요도 증가한 나머지 동성화인텍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조선 3사를 다 동성화인텍에 커버를 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가지 수급 특징주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신일섭 전문위원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팩트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 사회부의 성주원 법조팀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슈로 티몬과 이제 위메프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 오셨는데 정산 지연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 규모가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티몬과 위메프가 지금 판매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판매 대금을 정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뭐 환불이나 상품 배송 문제 등의 피해를 겪고 있고, 그다음에 많은 중소 판매자들도 심각한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한 규모는 아직까지 계속 이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위메프와 티몬에서 보고한 미정산 금액이 한 1,700억 원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개별 판매자별로 보면은 최소 뭐 2천만 원 정도, 많게는 70억 원까지 정산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뭐 업종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여행, 숙박, 가전, 뭐 식품, 가구, 게임, 공연 등 다양한 업종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디지털 가전이나 여행 업종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 자체가 일단 큰데, 여기서 이 영세 판매자들의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 규모 일단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래도 소비자분들이 많이 쓰고 있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은 꽤 큰 상황인데, 보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합동 현장 점검을 실시했고, 또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중입니다. 금감원은 민원 접수 전담 창구를 설치했고요. 공정위 같은 경우는 소비자원에 전담 대응팀을 설치해서 집단 분쟁 조정 준비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일단 이번 사태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것은 이 모 회사인 큐텐그룹의 불투명한 회계와 경영이 꼽히고 있는데, 티몬과 위메프의 재무팀을 모기업인 큐텐 자회사 소속 직원이 겸직하고 있었다고 하고, 또 연이은 기업 인수로 인해서 자금 부족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아마 좀 더 이제 상황 파악이 되고 나면 뭐 법적 책임의 단계까지 갈지, 또 소비자들의 어떤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랄지 뭐 그런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큐텐 자체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커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고 계실 게 소비자들의 대응이라든지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 어떤 것들을 보면 되겠습니까? 뭐 이미 구매한 상품의 경우에는 뭐 배송이나 환불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새로운 구매는 역시 신중해야 되겠죠.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감원이나 소비자원에 신고를 하셔야 되겠고요. 특히나 이제 이번 사태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상황인데, 직접적인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외에도 여러 가지 연쇄적인 피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판매자들의 자금난으로 인해서 연결되어 있는 중소기업과 또 소상공인의 연쇄적인 도산 이슈라든지, 또는 은행 등 금융권의 대출 손실, 또 협력업체들의 매출 감소,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전자상거래 시장 전반에 대해서 소비자 신뢰가 하락하면 또 업계 전체가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도 살펴볼 부분입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실 것 같다라는 우려가 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전자상거래 업계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관련해서 시장도 움직였더라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 플랫폼 업계, 뭐 이커머스 업계도 뭐 여러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그 중에 특히 이제 이렇게 좀 약간 재무 구조가 좀 탄탄하지 않은 중소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대해서는 소비자들이 조금 이제 경계를 할 수 있는,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결과적으로 뭐 대형 플랫폼으로의 쏠림 현상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정부의 규제가 만약에 강화된다면 플랫폼 업체들의 재무 건전성 관리, 또 판매 대금 보호 장치 마련이 의무화될 가능성, 그럼으로써 뭐 발생하는 비용,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지만, 어쨌든 뭐 이미 물은 엎질러졌고 이것들을 최대한 빨리 수습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책을 마련하는 것도 역시 중요할 텐데요. 전자상거래 이 플랫폼의 재무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제도랄지, 또는 판매 대금을 별도의 그 에스크로 계정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 또 플랫폼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마 논의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소비자와 판매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 제도의 도입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 방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전자상거래 쪽에서 좀 사건 사고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법적인 제도가 분명히 고쳐져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카카오 관련 이슈를 좀 살펴볼 텐데 보니까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이 됐습니다. 좀 어떻게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SM 엔터테인먼트 인수전 과정에서 당시 카카오가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좀 방해하기 위해서 SM 엔터 주가를 인위적으로 높게 유지하려 했다는 것이 이제 검찰이 보고 있는 이 사건의 주요 내용인데요. 김 위원장이 이제 그룹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로서 이러한 시세 조정 계획을 사전에 보고를 받고 또 승인했다 이런 것들의 이제 혐의로 현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에서 그 김범수 위원장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했는데 결국 이제 구속 결정을 해서 영장 발부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증거 인멸과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 일단은 김 위원장이 그룹 총수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인 그 임원진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다는 점 이런 점들이 이제 고려가 된 것 같고 또한 조금 이례적인 것이 이제 대기업 총수인데 도주의 우려가 있다 뭐 이런 이유를 든 것은 조금 이례적입니다. 사실 근데 그것은 거꾸로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고 또는 중형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주의 염려가 있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영장을 발부한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속이 된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우려를 좀 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그룹에게는 아무래도 뭐 미치는 영향이 크겠죠. 네, 아마 시장에서도 바로 이제 그 영향이 나타난 것 같은데 네. 뭐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김 위원장 구속 당일에 이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사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해서 시가총액이 뭐 1조 7천억 원 가량 감소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었죠. 또한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뭐 AI 시대가 도래했는데 여기에 대비한 혁신과 같은 중요한 의사 결정도 카카오한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과제인데 이런 것들이 좀 지연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시 카카오도 뭐 이 같은 사태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비상 경영 체제를 구축했는데요. 정신아 카카오 대표이사가 한시적으로 경영쇄신위원장 대행을 맡기로 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 그리고 AI 서비스 개발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단 수장이 없기 때문에 카카오 그룹주들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장의 당연한 우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중요한 게 앞으로의 전개 방향일 텐데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일단 검찰은 이제 최장 20일 동안 이제 구속 기간 동안에 김 위원장을 상대로 구체적인 시세 조정 지시 또 관여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어떻게 처분할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긴다라고 했을 때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히 이제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서서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 상당히 법원도 어느 정도 그 혐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입증이 됐고 상당히 중형을 선고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포착이 됐다라고 지금 가늠해 볼 수 있는 예상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만약에 이제 카카오가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현재 보유 중인 카카오뱅크 지분 27.17% 가운데 10%만 남기고 나머지를 처분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로 인해서 카카오뱅크 주가가 변동성을 보이기도 한다고 하는데 또 일각에서는 투자자들이 이제 오히려 그런 것이 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또 시장의 해석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카카오 입장에선 사실 카카오뱅크를 정말 잃고 싶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계속해서 좀 따라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한때 카카오가 또 국민주로도 불렸습니다. IT 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인데 앞으로 네. IT 업계에 좀 변화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카카오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IT 기업으로 이제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해 왔는데 하지만 이번 사건으로 기업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단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카카오는 준법 경영과 윤리 경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단 신뢰를 회복하는 데는 역시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대한민국 IT 산업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이 IT 기업들의 경영 투명성 그리고
기업 윤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대기업의 어떤 기업 인수 과정, 스타트업 인수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도 좀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것은 앞으로 이제 IT 산업의 인수합병 문화, M&A 문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한국 기업의 어떤 지배 구조와 관련된 논의를 활발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특히 이렇게 창업자나 대주주의 영향력이 큰 기업들, 뭐 IT 기업들의 의사결정 구조, 또 이에 대한 견제 시스템에 대한 재검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 윤리 경영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에 대한 향방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 듭니다. 이어서 또 다음 이슈 만나볼 텐데 여러분들 아마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플랫폼 타다와 관련해서 운전기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이 여부에 대한 이제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에 어제 결론을 내렸다고 하는데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근로자로 본다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미국도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보니까는 플랫폼 업계에서는 이번 이 판결이 상당히 또 파급력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요. 네, 사실 이 판결이 이제 1심과 2심의 판결이 엇갈렸거든요. 1심에서는 플랫폼 이 노동자인 타다 운전기사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는 판결을 내렸는데 2심에서는 아니다, 근로자가 맞다라고 봤고 대법원이 바로 그 2심 판결을 수긍하고 확정을 지었습니다. 이럼으로써 이제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가 좀 명확해졌다, 명확히 한 그런 판례가 남겨졌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어제 판결이었고요.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이 플랫폼 노동자들이 이제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이제 종속성이라는 기준을 주목했는데 소카가 이 타다 기사들의 어떤 임금과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지휘하고 감독했고 또 복무 규칙과 근태를 관리했다는 점, 이런 점들을 근거로 근로자가 맞다. 그러니까 소카가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지휘하고 감독했다. 근로자가 맞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이것은 이제 단순히 타다 기사뿐만 아니라 배달 라이더랄지 또 대리운전 기사랄지 다른 또 플랫폼 내에서 이제 플랫폼을 이용해서 일하고 있는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성을 다투는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러면 이제 플랫폼 노동 시장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수 있다라는 또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근로자로 인정이 되면은 플랫폼에서 아무래도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말은즉슨 이제 책임이 커진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것뿐이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제 플랫폼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법원에서는 아니다.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물론 이제 개별적인 사안은 또 따져봐야 되는 사안입니다. 무조건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그만큼 그 업무 내용에 얼마나 깊숙이 관여했느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가 따져봐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단순히 플랫폼을 제공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내가 사용자 책임에서 자유로워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 일단 확인이 됐기 때문에 기업들로서는 이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 방식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생겼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플랫폼 경제 생태계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또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비용 증가가 예상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참에 이 플랫폼 노동자 관련해서 구체적인 법과 제도가 좀 마련되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는 노동자도 보호하고 또 플랫폼 산업의 발전도 같이 함께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균형 잡힌 접근이 중요하다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다 관련 이슈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성주원 법조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기획재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부동산과 가상화폐로 떠났던 국내 증시 자금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을지 그 부분이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법 개정안 발표안 중에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여러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주주 환원 확대를 하는 기업에 법인세 세액 공제를 신설한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주 환원 정책을 실시하는 기업들 그 금액분에 대해서 직전 연도 대비 더 증가한 5%가량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가량 감면해준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법인세 세액 공제는 내년부터 3년간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내용 속에 법인세 인하를 위해서 주주 환원 정책을 더 많이 펼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 증시에 활력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들 달리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들의 투자를 하는 개인 주주들에 대해서 현금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요, 금융소득세가 2천만 원 이하 한도분에 대해서는 세율 한 14%가 부과되고 있고요.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적용이 돼서 최고 세율 45%가 부과됩니다. 그런데 배당소득과 관련된 부분에 따라서는 2천만 원 한도 내에서는 9%가량으로 감소가 되고요. 초과분에 대해서는 25%가량으로 감소가 될 예정입니다. 분리 과세 혜택이 들어가는 부분을 보게 된다면 어쨌든 3년 평균 부분을 봤을 때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금액이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적용이 된다고 하고요. 그 증가분이 크면 클수록 환원액 자체도 더 커진다고 합니다. 다음 부분 알아보겠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또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증시의 활력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코멘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의 세제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2배가량 더 증가가 되고요. 비과세 한도도 200만 원에서 500만 원가량으로 더 늘어나는 방안들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국내 투자를 할 수 있는 지금 개인 종합관리 계좌가 또 신설된다는 것도 긍정적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종합 개설이 가능한 신설이 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은행과 증권 계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요. 증권 계좌를 선택하게 된다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거나 ETF 상품에 투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절약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더 넓어진다, 확대된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함께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주목하실 부분이 있죠. 바로 금투세 폐지안이 담겨 있다는 건데요. 금투세란 금융 투자로 인해서 소득이 발생했을 때 일정 부분을 세금을 20%가량 부과되는 방안을 말합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이 될 예정이었는데 연기가 됐고요. 이제는 내년으로 지금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폐지 부분이 이 안에 좀 담겨 있다는 게 지금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투자를 할 때 세금이 더 늘어난다라고 하면 투자를 꺼리게 될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폐기가 되게 된다면 투자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세법 개정안은요, 지금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넘어야 할 능선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8월 27일 날 국무회의를 거쳐야 되고요. 9월 2일 날 국회에 제출하는 그러한 능선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여소야대 정국이기 때문에 이 세법 개정안이 모두 다 실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세법 개정안이 그대로 적용되게 된다면 증시 세금에 대한 부담은 당연히 축소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업들은 더 적극적으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금융 관련 기업들이 호실적과 함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들에 대한 혜택이 더 좋아질 것이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고요. 증권주들, 증권 거래가 활성화될수록 증권주들도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의 활성화가 기대되는 이러한 정책안들 우리 시장에 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기업들 함께 하나하나 차례대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시인포의 박수범 대표 그리고 이데일리온의 박정식 파트너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또 종목 이야기 나눠볼 텐데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어제 가지고 오셨던 것 같습니다. 삼성 SDI를 오늘도 마켓 무버의 종목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1% 가깝게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어제도 제가 가지고 나왔지만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보면 낙폭이 좀 고점 대비해서 낙폭을 상당히 좀 보여준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시장에서 좀 소외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에 지금 2분기 어닝 쇼크를 받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나마 지금 다른 2차 전지와는 다르게 동사 같은 경우에는 어닝 쇼크가 그래도 영업이익은 적자로까지 그렇게까지는 변하지는 않고, 그래도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고 매출에 대해서 줄어든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또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좀 시장에 그리고 뭐 충분히 반영되었다고 봅니다. 주가 움직임에. 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삼성 SDI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8월 달부터 이제 중국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에 대해서 100% 관세를 부여한 부분들, 그리고 배터리라든가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외에도 지금 여러 제품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관세율을 좀 올리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분명 8월 달부터는 이제 우리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이 미국에 대한 이제 수출 물량이 좀 더 늘어나면서 3분기 실적은 그래도 이제 2분기 어닝 쇼크에서 좀 벗어나면서 3분기 실적이 좀 좋아지지 않겠냐. 뭐 그런 관점으로 이제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물론 지금 아직까지 2분기 실적을 발표하지 못한 2차 전지 종목들도 많긴 하지만 뭐 지금 이제 본격적인 움직임을 좀 보여주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죠. 지금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거래일수 오늘까지 해서 3일 연속 순매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꾸준하게 순매도를 했던 부분들이 좀 멈춰섰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는 보시는 것처럼 3일 연속 순매수가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삼성 SDI 이제는 좀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뭐 저점 매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위치인데요. 여기서 한번 좀 대응을 해도 뭐 저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또 시장에서 좋아하는 종목이 이렇게 실적이 좀 바닥을 찍고 주가 수준도 바닥을 찍은 종목들인데 삼성 SDI가 그 대표적인 예다라고 저희 좀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가 가지고 오신 대한해운입니다. 오늘 특징주네요. 4% 가깝게 상승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업종 자체가 또 잘 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제가 일단 뭐 빠르게 순환되는 이 시장에서 요즘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빠르게 찝어드리고 있죠. 대장 섹터가 될 수 있는 조선 섹터가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언급을 드렸죠. 이번에는 이제 해운 섹터를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대한해운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달부터 7월 달까지 강력한 상승력을 보이다가 이번에 쭉 그 시세가 하락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이 발틱 운임 지수와 상하이선 컨테이너선 지수가 이 7월 초까지 강세 흐름을 좀 보였다가 조금 주저앉았지만 그래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후티 반군과 이스라엘 무력 충돌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해상 운임 비용 증가가 계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2분기까지는 실적이 굉장히 양호하게 발표가 나올 예정이고, 그리고 3, 4분기에도 어느 정도는 실적이 선방격으로 좀 긍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력을 우리가 살짝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요. 일단 지금 현재 2,0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져가 보시고, 혹여라도 2,000원이 종가상 이탈이 된다면 그때는 기술적으로 한번 일단 빠져나왔다가 추이를 지켜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단기적인 반등력은 한 2,110원 정도가 충분히 찍어줄 수 있는 여력으로 보이고, 혹여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나온다면 2,23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취하시고 그 이후에 추이를 조금 보시고 재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단기적인 트레이딩이 가능하신 분들이라면 대한해운 함께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업은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신 KB금융입니다.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를 했죠.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이 분기 기준으로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KB금융 자체가 주가 탄력이 굉장히 좋은데 5.5% 가깝게 상승세 88,6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금융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전반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주가 지금 오르고 있다는 건 최근에 뭐 빅스 지수가 좀 올라가면서 그리고 뉴욕 증시가 좀 단기간에 크게 하락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이었습니다. 주도 종목들도 많이 고점
대비해서 많이 이탈을 했고요. 뭐 그런 흐름들이었는데 이제 근데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반등을 보여주고 다시 한 번 더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첫 번째로는 이제 금융주들이 좀 움직임을 좀 보여줘야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금융주들이 지금 현재 실적도 잘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터닝 포인트, 그러니까 코스피랑 코스닥이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려면 금융주가 먼저 움직여준다는 거죠. 뭐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이제 죄송합니다. 지금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 금융지주도 마찬가지고 신한지주도 마찬가지고 뭐 하나금융지주라든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현재 주가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 매수세가 상당히 좀 잘 들어오고 있고요. 뭐 그런 흐름들에 있어서 저는 KB금융 최근에 뭐 실적도 발표되었지만 주주 환원 정책도 상당히 좋았죠. 뭐 4천억 정도 되는 이제 자사주를 가지고 있는 걸 소각하겠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분당 그 배당을 현금으로 시가의 한 1% 정도 수준에서 지금 현재 배당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이런 흐름들 때문에 외국인들도 다시 한번 좀 금융주에 관심을 가지고 들어오고 있는 흐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차트를 좀 잠깐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좀 보시면 최근에 뭐 지수가 움직임이 좋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뭐 동사는 그래도 꾸역꾸역 계속해서 상승 분위기를 좀 이어나가는 흐름들이었고요. 자, 이날 같은 경우에는 또 크게 갭 상승으로 시작되었다가 밀렸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물량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JP 모건도 마찬가지고 많은 외국계 기업들이 다시 한 번 더 매수 움직임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날 같은 경우에는 이날이 보면 이제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 날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이 소위 얘기해서 페이크였다는 거죠. 페이크였고 이제는 본격적인 상승 추세 흐름을 좀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뭐 KB금융 저는 많은 금융회사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KB금융이 그래도 지금 이제 차트 흐름이라든가 수급 움직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52주 신고가 랠리가 좀 나아질 수 있는 좋은 움직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KB금융 차트상으로 봤을 때나 실적상으로 봤을 때나 수급상으로 봤을 때나 이제 상승 추세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신고가를 향한 이제 이러한 모험이 지금부터 시작이 될 것이다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오늘 시장에서 또 주목할 만한 이슈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어서 고은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마켓무버 고은별입니다. 지금 고금리 그리고 소비가 위축되면서 기업들의 실적의 희비가 크게 엇갈리고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울고 있고 어떤 업종이 웃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네, 우선 모두 다 예상하셨듯이 2차 전지, 철강, 석유화학 부분은 2분기 실적이 그다지 좋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기업들을 보게 됐을 때도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50%가량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만약에 세제 지원 금액을 제외했을 때는 적자로 지금 이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연간 매출이 지난해보다 20%가량 감소할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2차 전지 소재 부분의 영업이익이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97%가량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전체적인 캐즘 우려가 지속되고 있고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량을 더 많이 내놓으면서 이로 인해 전동화에 대한 속도가 좀 늦어질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도 컨퍼런스 콜 현대차가 발표를 했을 때 우리는 하이브리드를 더 늘릴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달기도 했죠. 2차 전지 관련 기업들의 악재가 아직은 좀 산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철강 기업들의 흐름도 좋지 않았습니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도 50%가량 감소한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건설 사업을 포함해서 대체로 모든 수요가 좀 부진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내년까지 120개의 부실 자산을 정리하겠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했는데요. 시장 자체가 회복이 된다면 부실 자산 정리 같은 카드를 꺼내들진 않겠죠. 업황에 대한 우려, 실적에 대한 우려가 지금 컨퍼런스 콜에서 나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현대제철 역시나 지금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고 영업이익도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 통해서 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유화학 부분도 좋지는 않습니다. 석유화학 LG화학이 생각보다 괜찮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가전 부분 정방 산업이 잘 나갔기 때문입니다. 에어컨 등과 같은 판매가 잘 돼서 그런 거고 3분기에 영업이익에 대한 불확실성을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습니다. 수익률 개선에 좀 제한이 있을 것이고 글로벌 수요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다. 그리고 운영에 조금 차질이 빚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솔루션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케미칼 부분이 적자로 전환된 것을 본다면 석유화학 부분의 3분기도 아직은 좀 업황이 회복되기는 요원하다라는 코멘트가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업종군들의 실적이 괜찮았을까요? 우선 반도체 괜찮았고요. 완성차, 자동차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조선도 괜찮았는데요. 다음 장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왕년의 산업재들이 좀 굳건한 흐름이 실적을 통해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왕년의 산업재가 다시금 돌아오는 게 아니냐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는데요. 바로 조선과 건설입니다. 조선 실적 정말 잘 나왔죠. HD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세 자릿대 실적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HD 현대 미포는 7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하는 데 성공을 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10년 만에 영업이익 1,000억 원을 돌파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3분기 역시나 긍정적입니다. 컨테이너선의 발주가 증가하고 있고요. LNG 프로젝트가 재개되고 있다는 점, 탱커 발주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해운 항만의 적체라던가 아니면 친환경으로 돌아서려는 탈탄소에 대한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 또한 조선 업종에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더 괜찮은 실적을 발표한 업종이 있습니다. 바로 건설인데요. GS건설이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건설업종은 9월에 금리 인하 미국이 시행을 한다면 앞으로 실적은 더 개선될 것이다. 업황 자체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하를 하기 전인 2분기에 실적이 더 좋아진 것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건설기업들 눈여겨볼 만하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건설지수 자체도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만 지방이 여전히 주택의 가격이 오르지 못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는 부정적이고요. 원가율 자체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마진에 대한 우려, 수익성에 대한 우려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건조, 힘이 지금 괜찮은 상황이고요. 앞으로 산업재들의 상승률은 긍정적일 것이다라는 게 전반적인 증권가의 중론인데요. 과연 왕년의 산업재들 다시금 어깨를 펼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마켓무버였습니다. 네, 이어서 네 번째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기업은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솔리드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7% 가깝게 상승세 5,04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5,000원대를 또 뚫어내기도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5,1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고요. 보니까 하나증권 측에서 솔리드가 과도한 저평가 구간이다. 앞으로 분명히 올라간다. 주가 상승이 유력하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사실 솔리드 같은 이렇게 통신 업체 쪽이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가장 좀 크게 배신한 업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주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빠졌습니다.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지금 이 반등이 이어질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약세장 안에서 나온 약간의 반등이라고 보십니까? 바닥을 다져가는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유무선 통신 장비 제조 업체이고 무선 통신 분야에서 이동통신 중계기와 광정손 장비 그리고 개방형 무선 네트워크 기술을 적용한 기지국 관련 장비 등을 제조 판매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력 시장인 북미 지역에서 매년 큰 폭의 매출 성장을 일으켰고요. 또 유럽 시장에서도 영국 런던 지하철 통신망 구축 사업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국내에서도 1위 중계기 공급 업체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 통신 장비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이 눈에 띄게 나타나는 기업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재미난 점이 있는데요. 일단 이 재무 구조를 간단하게 보시면 지난 2020년에 매출액이 1,700억에서 대규모 영업 적자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그때 주가는 최고 주가를 찍었죠. 한 13,000원대.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매출이 2,100억 원, 2,700억 원, 3,200억 원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고 영업이익도 빠르게 대규모 흑자 전환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하락을 일으켜서 지금 현재 5,000원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즉 실적 성장과 주가는 역방향으로 흘러간 것이죠. 왜 그렇게 흘러갔을까요? 자, 이렇게 흘러간 이유가 아무래도 좀 이슈가 없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지켜본 이유는 오늘 한 6% 정도 상승력이 나왔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상승력을 일으켰던 현재 이 이슈가 하나가 나왔습니다. 일단 방산기업 레오나르도와 그리고 하나 시스템에서 이 공냉식
AESA 레이더를 공동 개발한다는 소식이 최근에 들렸는데 특히 이 솔리드가 그 수혜주로 좀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솔리드의 자회사인 이 솔리드 윈텍이 군 관련 통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한화 시스템을 고객사로 뒀기 때문에 그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 심리가 현재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후 이제 군 한마디로 좀 이런 방산 기업으로도 충분히 이제 이슈화가 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막 바닥을 다지는 바닥권의 천냥봉이 나왔기 때문에 5,000원 정도 수준부터 4,8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중기적으로 모아가시는 전략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대로 만약에 상승력이 쭉 나오게 된다면 6,3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혹여 실적 성장세까지 같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금 8,000원대 이상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솔리드 만나보고 왔습니다. 오랫동안 또 주가의 추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로 바닥을 찍고 좀 올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요. 다음 기업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특징주이기도 합니다. 갤럭시아 머니틀인데 오늘 시장에서 15% 이상 급등 흐름 현재 구간에서 나오고 있고 오늘 장중한 때는 10,000원대를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박수범 대표님께서 가지고 오셨었어요. 그죠? 아, 네, 맞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날 제가 가지고 나왔었는데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관심도가 미국에서 좀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뭐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가상화폐는 사기다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달라졌죠. 지금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좀 긍정적인 코멘트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미국의 지금 상원의원 중에서 신시아 루미스라는 상원의원이 있는데 이분이 최근 들어서 연준이 금과 외화를 보유하는 것처럼 비트코인도 준비 자산으로서 보유해야 된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비트코인을 사 모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답니다. 아직까지 공표되지는 않았고 법안을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그렇다면 지금 가상화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 캠프에서도 긍정적인 내용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지금 상원의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련 법안을 이제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렇게 된다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전체적인 가상화폐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흘러갈 분위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최근에 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ETF 상품 좀 나왔지 않습니까? 뭐 출시가 되었는데 이 부분 또한 좀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나.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저는 갤럭시아 관련 종목들 중에서 갤럭시아 머니트리가 지금 현재도 보면 15%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거래량이 보면 지금 2,200만 주가 좀 넘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의 유동성 물량에 보다 좀 더 많은 물량들이 상당히 좀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다음 주도 단기 급등 패턴은 좀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에 있어서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좀 가져나오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투자 의견 듣고 왔습니다. 그때 갤럭시아 머니트리에 대한 의견 주셨을 때 이더리움에 또 직접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좀 모멘텀도 많고 지금 시장에서는 결국에는 화두가 되는 것은 2024년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암호화폐 쪽에 대한 시세 계속해서 나고 있는 상황이고 박수범 대표님께서는 갤럭시아 머니트리 지금 구간에서도 단기 급등 나올 수 있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마지막 기업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가지고 오신 동일 고무벨트입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8.6% 이상의 상승세 9,2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업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미국 대선과 또 엮여서 시세가 나는 기업이기도 한데 파트너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뭐 전동 벨트, 이 컨베이어 벨트, 크롤러 이제 이런 것들 다양한 이제 고무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죠. 거기에 이제 미국 1위 중장비 업체인 캐터필라사에 최근에 이 러버 트랙을 2,776억 규모로 3년 동안 이제 뭐 수출을 할 계약을 체결을 했기 때문에 이 캐터필라 관련 기업으로도 엮여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에 엮여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 이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트럼프가 이 해리스 부통령을 5개 주 경합주서 이 5개의 경합주에서 4승을 했다고 합니다. 즉 1개를 제외하고 전부 다 소폭 상승률로 이겼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트럼프가 조금 우세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심리로 인해서 오늘 우크라이나 관련 주들이 좀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동일 고무 벨트도 그러한 종목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동일 고무 벨트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이 매출과 영업이익을 지난 2023년까지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 성장세가 조금 이제 엿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지만 올해 실적은 다소 조금 둔화되고 있습니다. 둔화되고 있더라도 지난 2023년 영업이익만큼은 아니지만 그에 엇비슷하게 영업이익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상당히 이제 저평가 국면이죠. 순자산 가치가 2,228억인데 현재 시가총액은 1,275억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이번 이슈로 만약에 제대로 부각을 받게 된다면 주가가 조금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여력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 좀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지난 3월부터 이 상승 캔들에 거래량이 좀 강력하게 실리면서 좀 지그재그로 한번 삐죽삐죽 움직이고 있는 그런 추이를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는 건 결과적으로 지속적으로 지금 매집 세력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차트상 우리가 일정 부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대로 시세가 잘 분출해 준다면 조금 강한 시세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가격적인 대응만 좀 잘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9,05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좀 분할 매수 관점을 한번 가져가 보시고 8,600원이 깨지면 시세가 바로 나오지 않는 거니까 그때는 자금을 회수하시고 그대로 단기적인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온다면 1,300원 정도 선에서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창출해 보시고 혹여 이제 이 자리를 강력하게 돌파한다면 시세가 강력하게 나오는 거니 조금 더 홀딩하는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나 마찬가지로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박수범 대표 그리고 박정식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마감 전략 세워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K증권 2000지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영훈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차장님, 그래도 오늘 시장은 어제보다 그래도 낫습니다. 오늘 시장 마감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시장은 뭐 출발 자체는 조금 불안정한 모습들이 좀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금요일 시장, 미국 시장의 하락을 감안한다라면 훨씬 더 좀 나은 모습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오늘 시장에서의 좀 특징들을 살펴본다라고 한다라면 현재 구간에서 일단은 뭐 조선주들의 호실적 발표로 인해서 상승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주들의 좀 흐름들이 좀 긍정적으로 좀 나타나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은행주들의 상승에 따른 흐름들을 보면 결국에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좀 나와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정부가 방금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 대한 흐름들을 살펴보면 배당 소득에 대한 일부 분리과세를 신설했다는 소식들과 더불어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 금융시장 치고도 상당히 좀 괜찮은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물론 뭐 지금 상황에서 그렇다고 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은 아닙니다. 외국인은 대부분 좀 눈치 보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다음 주에 미국에서는 FOMC 회의라든가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관망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때까지는 뭐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큰 반등보다는 어느 정도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부터 다음 주까지는 큰 반등보다는 지금 시장의 상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횡보하는 장세 속에서 볼만한 기업 있을까요? 네, 뭐 지금 상황에서는 좀 업종 선별 자체나 종목 선별이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래도 최근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바이오 섹터 분들이 상당히 좀 견조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있게 많은 종목을 하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더불어서 바이오 시밀러 기업 쪽의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하반기에 진펜트라에 대한 매출 증가가 상당히 좀 크게 나타나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나 셀트리온이 지금 송도에 짓고 있는 3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연말까지 마무리가 됨으로써 생산에 좀 들어간다라는 소식까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면 생산성의 좀 증가와 더불어 이 또한 실적에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만큼 그런 점에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볼 수 있겠고요. 미국의 뭐 생물보안법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생물보안법이 시행이 되면 이 부분들은 뭐 한국 바이오 기업들에 있어서는 특히나 CMO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호재로 좀 작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뭐 셀트리온 현재 가격도 매력적인 자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오늘 시장 안에서는 길게 셀트리온 보자라는 투자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의 기술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보다 현명한 마감 전략 이데일리온 곽유정 파트너와 함께 세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그래도 한 주간을 쭉 되돌아봤을 때 가장 괜찮은 날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 그래도 금요일 장세에 네. 상당히 선방했다고 보여집니다. 전거래 사실 좀 증시 하락에 대해서 많은 제가 우려를 우리 시청자분들께 표했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았는데요. 제가 딱 한 가지 이 말을 빼먹었더라고요. 골이 깊을수록 또 높이 올라간다는 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 이달 말까지는 증시가 조금 이제 월말장으로 갈수록 좀 지지부진하게 차익 실현을 나오면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한 3거래일 정도 남았잖아요. 3거래일 정도만 짝딱 잘 버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대, 약보합권대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소식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올해 2분기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2.8%를 기록을 했다는 건데요. 고금리 환경 속에서도 개인 소비 지출도 늘어나게 되고 또한 기업의 투자 등도 늘게 되면서 지금 현재 이 GDP 성장률이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 보여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서는 앞으로 좀 완만한 경기 침체가 좀 완만한 국면으로 가면서 물가가 안정기로 들어서는 골디락스에 지금 현재 거의 다다르고 있다라는 평가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또 물가 상승세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지금 둔화가 되고 있는 형국이기도 하죠.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인 PC 물가 지수 역시도 1분기에는 3.7%까지 급등세가 나오기도 했었지만 2분기 들어서는 2.7%대로 둔화가 지금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8월 달 들어서는 네. 미증시 쪽에서 계속해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좀 들어오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다시 지금 조정 줬었던 지수를 끌어올리지 않을까라는 오늘은 좀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좀 좋은 의견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국내 증시 그래도 빨간불 켜면서 마감이 됐는데 전일 나왔었던 이제 그 세법 개정안이 국내 증시에서는 확실히 좀 긍정적으로 지금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금투세 폐지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는 뭐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그 기대감이 현재 조금 더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도 계속해서 이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장 우리 증시 한 1분 정도가 지나면 마감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오늘 양 시장 모두 다 상승으로 마감을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유가증권 시장 오늘 0.85%가량 상승한 2,733포인트 선에 마감을 준비 중에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권 장중에 상승과 하락을 오가는 모습이 나타났다가 결국에는 상승으로 돌아선 채 마감 준비 중입니다. 다만 6개월 만에 깨졌던 800선이 오늘 회복되지 못하는 부분은 다소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래도 글로벌 증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니케이도 빠졌고요. 그리고 중국 지수도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와 비교했을 때 국내 증시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보게 된다면 오늘 기관이 4천억 원 이상 유가증권 시장에서 담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6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그래도 하단을 좀 방어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국내 증시 조선과 해운 관련 기업들 굉장히 흐름 좋았는데요. 실적 개선 기대감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국내 증시 마감합니다. 네, 7월 26일 금요일장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주 참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연속해서 내렸고 한국 증시만 내린 게 아니라 아시아 증시 그리고 뉴욕 증시까지 전반적으로 글로벌 금융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또 이슈도 있었고 그만큼 변동성도 컸습니다. 다만 오늘 시장은 그래도 좋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함께 마켓 스핀을 통해서 알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단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블록체인 쪽이 6%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조선 쪽도 오늘 시장에서 급등 흐름 나왔고요. 그리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 많이 보이는데 유전자 진단키트가 이와 함께 5% 가깝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해운 물류 쪽도 오늘 시장에서 장기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3.8% 이상의 급등세, 그리고 이번 주 어려운 시장을 이겨냈던 업종입니다. CDMO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에서 3% 이상의 급등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실적 테마 쪽으로 봤을 때는 오늘 조선업종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7% 이상의 급등세, 시멘트 쪽도 오늘 시장에서 1.7%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고요. 전체 업종 가운데서는 오늘 시장에서 조선업종이 8%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습니다. 건설업종도 오늘 시장에서 무려 6% 이상 급등 흐름을 보였고요.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보험업종 그리고 금융업종 그리고 그룹 지주 쪽도 일제히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상한가 기록한 기업들 꽤 눈에 띕니다. 엔젠바이오, KCTC 그리고 SLS바이오, 퀀타 매트릭스 그리고 셀리드까지 일제히 오늘 시장에서 상한가 안착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 지수는 어느 정도에서 마감했을까요? 마감 지수 상황 만나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우리 증시 양시장 모두 다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코스피는 0.78% 넘게 상승하면서 2,731선, 어제장 대비해서 21포인트 이상 올려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래도 2,700선이 코스피가 무너지지는 않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0.03% 강보합권 797선에서 오늘 시장 거래 마감했습니다. 800선 눈앞에 두면서 양시장이 오늘 거래 마감을 했고요. 그렇다면 코스피 1위권부터 5위권까지는 어떨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0.6% 상승세 89,9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 1% 가깝게 상승세 191,8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IT 투톱 기업들이 이번 주에 급락 흐름을 멈추고 모두 다 상승 흐름으로 거래 마감했는데 다만 이번 주에 급락세를 생각을 해본다면 이 정도의 반등은 살짝 아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LG에너지솔루션은 2% 이상 하락세, 그리고 삼성바이오 로직스가 호실적을 안고 오늘 시장에서 5%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시장에서 90만 원대를 뚫어내면서 91만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바이오 로직스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실적도 좋았고 앞으로 5공장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시장에서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는 의견 나오고 있습니다. 워낙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번 해에 들어서 주가가 횡보 구간을 아주 길게 지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호실적을 안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강하게 가지고 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6위권부터 10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현대차와 기아는 오늘 시장에서 각각 3%, 2% 넘게 하락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현대차는 24만 3,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요. 기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2.5% 이상 하락하면서 11만 2,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완성차 쪽은 오늘 시장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락세, 그리고 셀트리온이 0.4% 넘게 상승하면서 20만 원대 뚫어내면서 거래 마감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4.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두산 계열사들은 이번 주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 발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가 실적 발표했고요. 2분기 영업이익 3,097억 원대로 기록이 됐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7.7% 이상 하락한 상태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합병 이슈 그리고 이 개편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 실적과도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따른 또 주가 영향, 그리고 앞으로 이 양사 간의 또 여러 가지 합병 이슈들을 잘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포스코홀딩스 오늘 시장에서 0.28% 강보합에서 거래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시장 11위권부터 15위권까지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신한지주가 6.4% 이상 상승하면서 58,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전반적 금융주 괜찮았고요.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를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 코스닥 1위권부터 5위권까지 알테오젠 2.9% 넘게 상승세, 삼천당 제약이 1.6%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닥 쪽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좋았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상황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네, 금요일장 마감 상황 최현은과 확인해 봤고요. 이제는 다음 주 전략 보다 현명하게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좀 긍정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좀 전략 잡아야 될까요? 일단은 조정세는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조금 더요? 네. 대신에 8월달 증시부터는 조금 더 이제 반등에 대해서 기대해볼 만한 모멘텀은 좀 많은 것 같다라는 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다음 주에는 7월 FOMC가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앞서서 현지 시각으로 24일이었죠. 그러니까 한 이틀 전이었었는데 그때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경기 냉각 효과가 너무나 가시화되고 있어서 좀 더 빨리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7월에라도 조기 금리 인하를 해야 한다라고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상 지금 미국 GDP 보니까 2분기 GDP는 성장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는 완만하게 지금 가고 있고 물가 둔화도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깜짝 이 7월 금리 인하론에 대해서 들어오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금리 인하론이 조금 더 대세 그 흐름을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가오는 다음 주죠. 다음 주 7월 FOMC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는지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8월 기점으로 해서 이제 증시가 또 다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시장의 분위기가 솔솔 지금 좀 바뀌어 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국의 소비자들의 개인 지출이 좀 늘어나게 되면은 어떤 섹터가 수혜 받을까요? 네, 수출 관련 기업들이 수혜 받게 되겠죠. 계속해서 수출 관련 기업들도 우리 시청자분들이 눈여겨보시는 거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는 실적 관련 모멘텀이 이게 섹터마다, 업종마다 다른 것 같은데 오늘은 슈퍼사이클을 타고 있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실적 발표 나오고서 업종 섹터들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 올라갔었는데 반대로 완성차 기업들인 현대차와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와 마찬가지로 세론으로 주가가 떨어지는 흐름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실적 지금 발표 시즌에 종목 간의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엇갈리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어서 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말 장세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조금 가중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매에 대해서 좀 자신감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한 3거래일 정도만 관망 포지션 유지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지금 외인 기관 메이저 수급의
기업의 동향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요, 최근에 기관 쪽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봤을 때 이제 중소형단 종목군들도 점점 이제 반등으로 흐름을 만들어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시기인 만큼 우리 시청자분들이 시장 전략 세우실 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월 남을 때까지는 사실 관망의 자세가 좀 더 유지되는 게 좋고 8월부터는 우리 증시 기대 볼만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다음 주 우리가 또 어떠한 종목을 선택해서 또 투자에 대응을 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초가 공략주 알아볼까요? 네, 오늘은 밸류 프로그램 중에서 또 최대의 수혜를 받고 있는 네. 어떻게 보면 금융주들 중에서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KB금융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일단 제가 오늘 장 전에 이슈레이더 시간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2024년도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브리핑 도와드렸었는데 많은 분들이 또 관심 가져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에 걸맞는 종목들이 또 뭐가 있을까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지주사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은행, 카드, 증권, 생명보험, 손해보험 이런 것들 다 아우르고 있는 네.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밸류 관련해서 당연히 이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겠다. 여전히 조금 더 하반기까지는 그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서 보고 있어서 가지고 와봤고요. 일단은 KB금융이 시장에서 올 초부터 계속해서 좀 부각을 받았었던 이유는 아무래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전략을 선제적으로 먼저 발표한 것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올 상반기에도 자사주를 소각을 하기도 했었는데 하반기 역시도 자사주 매입 소각을 4천억 원 가량 완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간 1조 2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1분기에도 약 3천억 원대 규모 진행했었고요. 그러니까 3천억 원씩 나눠서 그렇게 이제 분기 배당 진행하겠다고 하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은행에 적금 볼까 이제는 고민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배당을 한번 받아볼까 이렇게 좀 노려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적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잘 나와줬는데요. 이번에 당기순이익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서 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수혜받는 종목들 제가 아까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지금 정부 쪽에서 세제 개편안에 넣어놓은 이야기들을 보면은 이렇게 주주 환원을 해주는 기업들에게는 세제를 촉진해서 조금 더 혜택을 많이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또 주주 환원책을 펼치고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소액 주주들에게는 배당 소득세를 14%에서 9%로 깎아준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당분간은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런 또 세액 촉진 관련해서는 기업에 이제 혜택을 주는 것은 한 3년 정도까지 계속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하니까 당분간은 이렇게 올라가는 주가가 좀 더 유지하면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거의 흐름과 지금의 이런 이제 금융주나 우량 섹터들 그리고 지주사 이런 이제 주주 환원 해주는 기업들의 혜택이 지금 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더 선진국 그 대열에서 경쟁력을 좀 가지고 우상향 추세로 가져갈 수 있을 만한 그런 이제 종목들 앞으로 좀 계속해서 기대해볼 만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KB증권 앞으로 주가 흐름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 잠깐 단기 흐름 추가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봉 흐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월 달부터 주가 상승세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 부담스럽지 않을까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고배당 종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주가가 크게 움직임이 나오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네.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이렇게 밸류 프로그램 수혜 받으면서 주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은 그런 관련 혜택, 세제 혜택을 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 만큼 계속해서 우상향 추세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시점에서는
61선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단기적인 손절가 한번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런 종목들을 가져갈 때는 어차피 분기 배당도 계속해서 받으면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종목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내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추세 매매를 할 거다 하신다면은 손절가를 제가 잡아드리는 구간을 그냥 참고만 해주시라는 말씀 조금 얹어서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요. 손절가는 8만 원 구간대 일단은 흐름 볼 수 있을 것 같고 목표가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세 매매 하시는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구간대가 대략적으로 이제 10,000원 단위로 이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시세가 더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 9만 원에서 한 번 더 레벨업하면 10만 원이죠. 그러니까 10만 원이 마디 가격 구간이니까 저항대가 굉장히 또 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살짝 낮춰서 98,000원 구간으로 목표가도 잡아가 볼 수 있으니까요. KB금융 우리 시청자분들이 중장기적으로 사실 보시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가격 전략은 추세 매매 관점으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요, KB금융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주 가운데 가장 먼저 주주 환원 정책을 내놓은 종목이기도 하고요.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있는 안정적인 종목을 오늘은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가교정 파트너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온라인 쇼핑몰 티몬 위메프의 판매 대금 미정산 사태가 확산하는 가운데 소비자와 판매자 피해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티몬 위메프의 미정산 금액은 약 1,700억 원입니다. 위메프는 지난 24일 밤부터 본사에 몰린 고객들을 상대로 현장 환불을 시작했고 티몬도 오늘 새벽부터 현장 환불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두 플랫폼에 입점한 소상공인 등 업체들의 줄도산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대통령실은 티몬 위메프 미정산 사태에 대비해 중소 입점 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긴급 경영 안전자금 지급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한금융지주가 오늘 기업가치 재고 계획을 공시했습니다. 신한금융은 2027년까지 보통주 자본 비율을 13%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자기자본 이익률은 10%까지, 유형자기 자본 이익률은 11.5%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또 주당 현금 배당액과 전체 배당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지속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해 2027년까지 주주 환원율을 50%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특히 현재 5억 주인 주식수를 2027년 말까지 4억 5천만 주 이하 규모로 줄여 주당 가치를 키울 계획입니다. 신한금융그룹은 올해 2분기 순이익으로 1조 4,255억 원을 거뒀습니다. 현대로템이 올해 2분기 영업이익으로 1,000억 원을 넘게 거두며 분기 기준 상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분기 매출은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습니다. 현대로템의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128억 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67.7% 늘었습니다. 매출은 1조 945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0.9% 늘었으며 순이익 역시 91.9% 증가한 1,0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0.3%에 달해 사상 처음으로 10%대에 진입했습니다. 현대 로템 측은 폴란드행 K2 전차 인도 물량 증가가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봤습니다. SL은 올해 2분기 매출액 9조 5,708억 원, 영업이익 1,606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22.4%, 영업이익은 341.2% 늘었습니다. 다만 정유 부문은 950억 원 영업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휘발유 수요 부진과 해상운임 상승으로 유럽향 경유 수출이 제한되면서 아시아 지역 정제 마진이 약세를 보인 영향입니다. S-오일은 아시아 휘발유 시장이 상승 동력을 회복하고 있다며 3분기 실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도 보다 더 정확하고 발빠른 소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